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13조 1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9.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연계한 민생 회복과 미래 투자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3조 1,228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본 예산보다 1조 1,681억 원, 9.8% 증가했습니다. 인천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새로운 미래 투자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연계하여 빠른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조적 변화 흐름 속에서 지역 산업 구조를 고부와 가치 경제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도 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력과 미래 투자 확대 사업에는 1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를 조성하고 바이오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154억 원, 항공산업 지원 사업에도 127억 원을 투자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인천이음 캐시백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42억 원 늘어난 2,1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1,207억 원,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사업에 1,1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생을 위해 계양창조 도시 등 역점 사업을 포함해 16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며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도 1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채무가 2조 170억 원, 채무 비율은 14%로 민선 7기 이전인 2017년보다 7.9%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를 가려면 배를 타고 4시간 이상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결항률이 높아 주민들의 불편이 큰데요. 그래서 추진된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됐는데 인천시는 오는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2번이나 고배를 마셨지만 3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역점 사업이자 주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백령도 솔기지구 일대에 활주로 1,200m와 관제탑, 여객터미널을 갖춘 50인승 민간 소형 공항을 건설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1,740억 원입니다. 백령공항이 건설되면 주민들의 이동 시간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인천항에서 백령도까지 여객선으로 약 4시간이 걸리지만 비행기로는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7년 개항을 목표로 백령공항을 건설하고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백령공항과 주변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유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도 백령공항 건설로 서해오도 주민들의 해상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관광산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배 의원은 국무총리와 경제부 총리 등을 만나 백령공항 예타 선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원도심에 친환경 트램을 건설하는 사업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인천시는 부평 연안부두선에 사업 방안을 찾는 용역에 착수했는데요. 부평 연안부두선이 조성되면 부평에서 서구와 동구, 중구까지 27개 정거장이 신설됩니다. 내년에 예타 대상에 선정되는 등 계획대로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2032년 개통할 전망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트램 노선은 모두 5개. 부평에서 서구와 동구, 중구를 잇는 부평 연안부두선이 1순위로 추진 중입니다. 이후 송도와 영동 트램 등을 단계적으로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1순위인 부평 연안부두선은 앞서 사업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된 2차례 공모에서 유찰되며 부침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세 번째 공모에 성공하면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재생정책과에서 부평연안부두선이 지나가는 노선을 중심으로 도심을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용역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지금 원도심에 지금 도시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획기적인 어떤 교통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신청한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부평연안 부두선을 2순위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에 승인 고시될 경우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 사업 추진 방안을 찾는 용역에 들어간 겁니다. 앞서 경제성 검토에서 BC값은 1.05를 기록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4년 이후부터는 기본계획, 설계, 공사, 착공을 통해서 2032년 개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평연안 부두선은 부평역에서 가좌역과 인천역을 지나 연안 부두까지 18.72km를 연결합니다. 총 사업비 3,959억 원을 투입해 27개 전거장을 신설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제철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2년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 묶여 있는데요. 이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고양 연장 사업과 검단 연장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건데요. 인천시와 김포시, 고양시는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정역에서 검단 불로지구까지 세계 역사를 짓는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선. 지난 2019년 9월 예타에 착수했지만 경제성 부족 문제로 2년 넘게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검단 연장 사업이 다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에 검단 연장 노선을 포함해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토부는 검단 연장 노선이 포함되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양 연장 사업은 2호선 독정역에서 갈라져 경기도 고양시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노선과 고양 연장 사업을 통합 추진하면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의 교통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인천시는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와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공동 추진과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용역은 김포시가 주관하고 용역비는 거리 비율로 분담하기로 한 겁니다. 내년 2월에 사전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예타 대상 사업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항이 전국 중고차 수출 물동량의 9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중고차 수출 단지는 낙후되고 열악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항에 스마트 오토밸리가 조성됩니다. 친환경, 첨단 중고차 수출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중고차 수출 물동량 38만 5천 대 가운데 약 90%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거점 항만인 인천항. 옛 송도 유원지 부지에 있는 중고차 수출 단지는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송도 중고차 수출 단지를 이전하고 중고차 산업 선진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스마트 오토밸리 운영사업자 모집 절차를 11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오토밸리는 남항 영무선 부두 인근 39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항만 배후 부지에 친환경 최첨단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내년 초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에 착수해 2025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송도 중고차 수출 단지를 이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스마트 오토밸리가 조성되면 5,10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3,024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 6,553명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사는 교통 혼잡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 남항 우회도로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 영역을 추진 중이며 경제성 분석 결과 BC 1.18로 사업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돼
우회도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스마트 오토밸리의 수변 공원과 산책길을 조성하고 체육 문화시설을 확보해 연안부두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이행을 위해 올해 안에 민관공 상생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독일의 글로벌 기업 사투리우스가 송도에 둥지를 틀 전망입니다. 3억 달러를 투자해 바이오의학 원부자재 분야에 시설을 투자합니다. 정부와 인천시, 사토리우스는 이런 내용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K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중심 도시로 송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장비 분야 글로벌 기업인 독일 사토리우스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바이오의학 공정 분야 개발과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를 추진합니다. 투자 규모는 3억 달러, 우리 돈 3,500억 원 규모입니다. 세포와 바이러스 배양 등에 사용하는 일회용백과 세포 배양 배지, 제약용 필터, 멤브레인 등의 원부자재 생산 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송도를 전 세계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고 바이오의학 공정 분야 연구 개발과 교육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토리우스 투자 유치는 특히 인천시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사업인 만큼 사업 부지의 허용 용도 조정, 그다음에 인허가에 있어서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사토리우스 사업 계획에 대한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1870년 설립된 사토리우스는 60여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3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투자 의향서에서 1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던 사토리우스는 투자 규모를 3배로 늘렸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외 바이오 기업이 집중되면서 송도 바이오 산업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약식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까 우리 셀트리온 사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을 위해서 특히 민간 투자, 창업 일자리, 외투 유치, 기술 개발, 수출 마케팅,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계속 실무위원회를 꾸려서 여러분들 기업에서 특히 애로사항 있는 분들은 저희 앞장서서 해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경제청은 사토리우스의 이번 투자 규모 확대가 우리나라를 미국과 유럽에 이은 아시아의 주요 생산 거점으로 추진한다는 등의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다리를 건설한 민간 사업자가 소송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소송에 대응하면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제3경인고속도로 등 다른 민자도로의 요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요금 징수가 중단된 일산대교입니다. 다리를 건설한 민간 사업자가 그동안 징수해온 요금은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 다리로 연결된 일산과 김포 지역에선 요금 부담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는 주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퇴근할 때 이게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무료화가 돼가지고 더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게 됐고 통행료 때문에 돌아가는 일도 없을 거고 출퇴근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료화가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민간 사업자인 일산대교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법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소송에 대응하면서도 무료화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인수할 금액에 대해서 지금 일산대교 또 대주주인 또 우리 국민연금공단에 선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통보를 했고요. 집행정지를 통한 가처분 소송에 승패하고 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항고하려 할 계획입니다. 논란이 일자 도의회가 나서 민간 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일산대교 주식회사 측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다른 민자도로의 통행료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은 제3경인고속도로와 소수원 의왕고속도로의 요금을 지적하면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산대교처럼 민자 SOC 사업인 탓에 부담 이하게 요금을 내고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서서 의연간 고속도로 등 도내 다른 민자 고속도로의 불합리한 요금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선 요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인천 지역 곳곳에서도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인천 지하철은 심야 시간 전철 정상 운영을 시작했고 지역의 주요 문화 관광 시설도 다시 관람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11월. 인천에서도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카페나 식당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 제한이 해제됩니다.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함께 인천 도시철도는 심야 시간에 감축 운행하던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정상화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오후 10시 이후 인천 1호선 열차 운행을 20%가량 줄였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설 노후화 개선 사업 등을 고려해 막차 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지역의 주요 관광지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줄곧 문을 닫았던 강화 소창체험관은 11월 2일부터 관광객을 맞습니다. 또 성모도 휴양림과 자연사 박물관, 평화전망대 등 주요 관광시설도 10월 중순부터 대부분 재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기간 중단됐던 인천 시티투어 버스도 이번 주말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총 탑승 인원의 50% 내에서 2가지 순환형 노선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최대 12회까지 버스를 운영하고 인천관광공사 전용 앱으로 예약할 경우 할인 이벤트도 제공합니다. 이 밖에 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인천 계양장 문화재 야행 행사에는 도보 탐방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있던 시민들, 일상 회복과 함께 지역 곳곳에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각종 공유 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경기도가 공유 주방부터 각종 공공시설 대여까지 다양한 공유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밝은 조명의 넓은 조리실, 각종 요리기구를 갖춘 조리대에서 실습이 한창입니다. 공유 주방을 이용해 창업을 하려는 예비 청년 창업자들입니다. 여기서 배운 걸 토대로 경험과 노하우를 익혀가지고요.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사회 잘 나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녹여서 할 생각입니다. 경기도가 대형 조리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요식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유 주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거나 판매할 음식을 만들 주방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창업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창업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을 교육을 받으면 창업 실패 없이 적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각종 공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하는 공공시설을 검색하고 3D 사진을 통해 미리 살펴볼 수도 있는 새로운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체육시설부터 각종 회의실까지 도내 전시군에 있는 1,500여 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도 공유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의 많은 공공시설들이 경기 공유 서비스에 등재되고 우리 도민들께서 손쉽게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위드 코로나 진행 과정을 감안해 공유 대상 시설을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공유 주방과 관련한 법률이 개정된 만큼 도내 요식업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리실 공간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협동조합 관련 지원 정책 발굴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역할의 확대와 현장 맞춤형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습니다. 인천시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2년 가까이 실질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계획 수립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과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담 조직을 신설해 주시기를 권드립니다. 우리의 고유 음식인 김치가 코로나19의 면역력 강한 식품으로 인식돼 최근 김치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김치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방안 마련도 인천시에 건의했습니다. 김치 체험 관찰 및 대추 절임 및 저장을 위한 시설 건축 지원 등 인천 김치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마련해 주실 권유드립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지자체 지원 시책 참여 협조와 협동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성화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로 확대되었는데 인천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 활용과 산하 기관에도 홍보를 적극 요청드립니다. 이 밖에 인천 스마트 가구 단지와 수산물 공영 도매 시장 조성, 인천형 장소기업 육성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전 국민에게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더 지급해야 한다. 한 대선 후보의 언급에 재난지원금이 다시 화제입니다. 여당에선 실제 지급도 검토하는 분위기지만 예산을 쓰는 일이다 보니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북인천 방송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급을 반기는 쪽은 재난지원금의 순기능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영업자들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잖아요. 그걸 쓰기 위해서 지역 경제도 사라지고 일거양득이지.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생각하면 불필요한 지급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부채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해야죠. 포퓰리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어김없이 나옵니다. 빚이 얼마나 있는 나라? 국가를 다 비워먹고 정치 노름하기가 그거 퍼들라고 하는 거 빼도 되나? 그러면 안 되지. 조금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재정이 딸린다고 하는데 추가 예산을 해서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 어려우면 필요한 사람들, 꼭 지금 장사에다가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은 월급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줘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이제.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더 조금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급이 확정되면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주는 6번째 재난지원금이 됩니다. 다만 정치권 안에서도 공방전이 이어지는 데다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엇갈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동구 한 도서관의 책 읽는 가게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이 원하는 책을 신청하면 사서가 직접 가게까지 배달해주는 방식인데요.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도서관 사서가 책을 고릅니다. 고른 책을 한가득 싣고 인근의 한 미용실에 도착합니다. 주에 그리고 30일 날이 반납 예정인데 30일 날 저희가 책 갖다 드리면서 가지러 오면서 또 대출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그때도 원하신 책이 있으시면 목록 알려주셔도 되고. 남동구 소래도서관이 시범 운영 중인 책 읽는 가게 서비스입니다. 소상공인이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에 신청하면 사서가 직접 책을 상점까지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30권까지 한 달간 빌릴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사서가 추천하는 도서 대출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 무료로 책을 빌릴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미용실이나 카페 등에선 손님도 함께 읽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손님들이 여기서 계시면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계시는데 계시는 동안 핸드폰만 하시는 것도 좀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양한 책을 갖다 놓기에는 조금 저도 볼 수 있고 손님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사실 도서관 가셔서 책을 빌리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도서관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한 건 코로나19로 사람이 몰리는 공공도서관 이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남동 구리도서관 이용자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6만 명에서 올해는 24만 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서관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저희 종업원이 없이 혼자 1인으로 그 가게를 경영하는 사장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이 바쁘신 중에서 그 도서관을 방문을 해서 도서를 대출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상인분들에게 도서를 대출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동구는 연말까지 진행되는 시범 사업의 결과가 좋을 경우 일상이 바쁜 소상공인을 위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내년 1월부터 세종시와 울산시는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편성합니다. 반면 인천은 과밀학급 해소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입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학급당 20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종교육에서 한 학급당 20명 학생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고 또 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는 점을 먼저 실행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25일 내년도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내년도 1학년 학급 3곳 중 2곳을 20명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1명 등입니다. 인천 상황은 어떨까? 학급당 학생이 20명을 넘어선 학급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80%를 넘어서고 고등학교도 80%에 육박합니다. 인천시의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나나 이런 경제자유교육청을 낀 영종, 송도 국제도시 이런 데를 볼 때는 학급당 39명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교육청 계획을 보면 갈 길이 멉니다. 학급당 20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리가 중기 계획은 25년까지 28명으로 줄이기 위해서 신설과 증축, 특별실 전환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20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금 한 것은 작년에 금년부터 적용이 된 거죠. 다문 학생들의 30% 이상인 학교들 세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국 광역의회도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탭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울산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신은호 인천시 의장이 제출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교육회복 기본계획 중장기 로드맵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안착을 위한 구체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11월 3일은 학생의 날이죠.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학생과 교사의 교육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전교조가 이른바 교육희망 3법 제정을 위해 나섰습니다. 앞서 보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등이 법제화되도록 힘을 쏟는다는 각오입니다. 이어서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부각됐던 과밀학급, 교원의 과중한 행정 업무 등 열악한 교육 환경. 전교조가 지난 상반기 전개했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 청원은
22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에 대해서 해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라는 모호한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전교조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교사의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이나 행정지원센터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50만 교원의 힘을 모아 교육희망 3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급당 선생 20명, 이하수 14명 상한을 법제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 것이다. 교사들이 오직 학생들에게만 전념하게 할 것이다. 수업의 수와 실수, 교육 내용을 적정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는 의미를 만들 것이다. 이와 함께 4대 교육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무상교육 시행과 대학 서열화 폐지,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노동 3권 쟁취, 차등 성과 폐지, 89년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등 4대 교육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 대전환 시민 제안 운동을 벌여 교육 의제를 모으고 대통령 후보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한국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끈 인천 상륙작전. 이 작전에 이면엔 월미도에 살던 원주민 100여 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데요. 무자비한 폭격이 벌어진 지 71년 만에 이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실행되기 닷새 전인 1950년 9월 10일 새벽. 인천 월미도의 미군 항공대의 무차별 폭격이 가해집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선 월미도 점령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었지만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당시 월미도 원주민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10명에 불과합니다.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인천 상륙작전 월미도 폭격으로 원주민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후 13년이 지난 2021년 인천 월미도에 희생자들의 넋을 그리는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고자 위령비를 세웁니다. 71년이 지난 뒤 늦은 기억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가족의 기억이며 기양을 위해 살아온 우리 회원들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슬픔을 접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시는 조례를 제정해 작년부터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월미도 귀향 문제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희생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살아온 원주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왜 좀 더 빨리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을까 송구함부터 앞섭니다. 늦었지만 오늘 위령비 제막식을 계기로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끈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작전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희생과 남겨진 가족의 아픔은 후세에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전국 각 시군구에는 지방 문화원이 있죠. 향토사 연구를 하면서 지역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창조해 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문화원이 점차 쇠퇴하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열악한 내부 경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지난 1950년대부터 수십 년간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온 지방문화원. 각 지역의 전통 문화를 조사해 발굴하고 축제와 문화광장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국의 각 시군구마다 운영되고 있고 현재 회원 수만 1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의 문화 조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화원의 오늘날 위상은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곳에 문화재단이 설립된 후 지역 축제는 물론 문화원이 해오던 각종 문화행사 주최 자리를 뺏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해야 되는 핵심적인 또 역할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이 좀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재단이 이쪽에 와서 이제 막 우리가 하겠다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가고 있는데 빨리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비영리 특수법인체인 지방문화원은 한 곳 한 곳이 지방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독립 주체입니다. 내부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쇠퇴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성찰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커지는 반면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서울 지역 문화원들의 경우 각 자치구 지원금과 시 보조금 4천여만 원이 한 해 예산 전부입니다. 질 높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어도 각 문화원당 평균 인력이 4.4명뿐인데다 전문가 신규 채용은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도봉구가 지금 32만이거든요. 그러면은 지방문화원 직원 한 명당 8만 명을 데리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문화원의 고유 포지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은 제로인데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할 뿐입니다. 위기를 책임져줄 주체는 없고 점점 더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어렵게 명맥을 이어나가야 하는 지방문화원의 현실. 일부 관계자들은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권역화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문화원 자체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국내 자율주행 차량은 오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요. 현재 운전자 조작 없이 주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도입한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 운행 실험을 마쳤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 세솔동 도로에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운전자 조작 없이도 스스로 운행을 시작하더니 시속 50km까지 속도를 올립니다.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도 멈춰서고 장애물이 있으면 알아서 비켜갑니다. 실험 주행에 나선 자율주행 차량은 왕복 2km 구간을 무난하게 완주했습니다. 해당 차량엔 운전자 조작 없이 알아서 주행이 가능한 4단계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차체 곳곳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사방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고 신호등이나 CCTV로부터 통신 신호를 받아 주변 환경을 인지해 운행하는 수준입니다. 보통 자율주행 기술은 0에서 5까지 6개 단계로 나눠지는데 4단계를 넘어서면 상용화가 가능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앞으로 세솔동 지역에서 4단계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 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이번 실증을 초석으로 삼아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지정 및 KCT와 연계한 테스트 환경 조성 등 화성형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성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용화 가능 단계로 접어든 국내 자율주행 기술. 오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와 실험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인천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올해로 2회를 맞았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장애인의 인권과 사랑을 주제로 13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학교에 갔다 집으로 오기까지 왕복 4시간. 전국의 특수학교 학생들의 등굣길은 매일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장애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거리로 나선 엄마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수는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그러던 중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시각장애인 수영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영화 두 개의 빛, 릴루미노는 특별한 두 남녀의 평범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수가 손을 살짝 들어 흔든다. 우리 서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인다고 생각하고 손은 들어봐요. 인천에서 열리는 두 번째 장애 인권 영화제가 시작됐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에선 러브 미 라이트란 주제로 장애인의 사랑과 인권을 다룬 영화 13편이 상영됩니다. 영화뿐 아니라 감독과의 대화, 장애 인권 강연,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똑같이 비장애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러브미 나잇의 뜻은 나를 올바로 사랑해 주세요.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0대 후반 교통사고로 장애 진단을 받은 이종진 씨. 이 씨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김다미 씨는 이번 영화제 개막작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맞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장애인도 똑같은 정상인들하고 똑같은 삶이다. 근데 다만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불편한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제로 잡고 장애인도 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저도 하면서 좀 많은 것도 느끼고. 영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장애인들,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로 전 세계인들이 인천에 모여 다양한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K푸드인 한식을 널리 알리기 위한 송송송 푸드페어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무채와 청각을 잘게 썰고 고춧가루와 찹쌀죽 그리고 각종 액젓을 넣어 손으로 비빕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38호 유정인명인의 배추김치 만들기 시연이 한창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새우젓, 요거는 북새우를 갈았어요. 이렇게 빨갛죠. 북새우를 좀 넣어주고요. 한켠에선 토오놀이와 윷놀이, 딱지치기 하는 관람객들로 붐빕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엔 전통놀이만 한 게 없습니다. 푸드 박람회 그냥 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왔는데 그냥 전시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체험하니까 뭔가 더 재미도 있고 더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송송송 푸드페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와 연계한 박람회로 세계인들에게 한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5차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국제회의가 열리는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 음식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식품 명인들의 다채로운 교육과 요리 시연, 지역 음식을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관도 설치됐습니다. 연수구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 외식 창업 지원센터에 입점한 청년들의 음식도 한켠에 자리했습니다. 이 밖에 오송도송과 50시형 등 연수구의 음식문화 거점 브랜드를 음식을 통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그간 추진해오고 있는 음식문화 거점 브랜드나 청년 외식 창업 지원센터 등 다양한 음식문화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관과 함께 운영되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등 개인방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